야, 저기 굴러가는 돼지 좀 봐. 내가 왜 저 여자랑 이혼했는지 이제 알겠지? 숨 막히는 살덩어리랑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었다니까. 1년 만에 나타난 전 남편은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흔들며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의 옆에 바싹 붙어선 젊은 아내는 코를 막는 신용까지 하며 킥킥거렸죠. 저는 가게 손님들 앞에서 벼락을 맞은 듯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제 인생이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던 바로 그 순간, 좁은 시장 골목에 최고급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멈춰섰고 더 태조 호텔의 윤태조 회장이 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라도 보듯 전 남편과 그 여자를 스쳐 지나 곧장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데리러 왔습니다, 강지우 씨. 그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떠들던 전 남편과 상간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뚱뚱하다는 이유로 버림받았던 제가 제 인생의 왕관을 되찾는 통쾌한 복수극.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진실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가 끝난 지 정확히 1년하고도 하루가 더 지난 볕 좋은 주말 오후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는 한강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젊은 아내 오유라의 팔짱을 낀 채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화려한 번화가가 아닌 낡은 건물들이 어깨를 맞댄 허름한 상가 골목이었죠. 두 사람의 차림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지우의 정원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디저트 가게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입소문을 타고 있는 바로 한강준의 전처 강지우가 운영하는 가게였죠. 한강준의 사업이 정체기에 빠진 것과 달리 과거 뚱뚱하고 볼품없다며 그토록 경멸하던 아내가 이제는 SNS에서 인생 디저트 가게라며 연일 화제가 되는 곳의 사장님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강지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과거의 무기력하고 병색 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여전히 통통한 체형이었지만 깔끔하게 유니폼을 차려입고 손님을 향해 웃는 얼굴에는 건강한 생기와 전문가다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한강준의 입가에 뱀처럼 비틀린 미소가 걸렸습니다. 한강준이 경멸이 깃든 목소리로 옆에선 오유라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꼴 좀 봐. 디룩디룩 살찐 건 여전하네. 저러니 남자가 없지. 저런 걸 누가 데려가겠어. 오유라가 그의 팔을 더욱 바짝 끌어안으며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오빠, 저런 건강 타령하는 디저트가 팔리긴 하나 봐. 신기하기도 해라. 맛도 없어 보이는데. 두 사람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딸랑 하고 울리는 청아한 종소리가 가게 안의 따뜻한 공기를 갈랐어요. 달콤한 과일 향과 고소한 버터 향 속에서 담소를 나누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화려한 차림의 두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한강주는 그 시선을 즐기며 곧장 카운터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주문을 받기 위해 다가온 지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그는 일부러 다른 손님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장사는 잘 되냐? 근데 애들은 이딴 맛없는 거 말고 내가 사주는 달콤한 케이크만 찾더라. 네가 만든 건 건강만 따지니 맛대가리가 없잖아. 파티쉐 맞냐? 그 잔인한 말이 칼날이 되어 지우의 가슴에 박혔어요. 순간 지우의 얼굴에서 모든 미소가 사라지고 혈색이 하얗게 가셨습니다. 카운터를 짚은 손끝이 모욕감으로 차갑게 식어갔지만 그녀는
그저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고통을 삼킬 뿐이었죠. 지금 여기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 좁은 골목을 가득 채우는 묵직하고 낮은 엔진음과 함께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다가온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소음 하나 없이 정숙한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듯했죠. 운전기사가 번개 같은 동작으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자 잘 다려진 최고급 슈트 위로 단정한 조끼까지 갖춰 입은 중년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 더 태조의 젊은 총수 윤태조였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 가게 안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고 모두의 시선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윤태조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곧장 진열대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눈은 오직 한 곳, 수많은 디저트 중에서도 SNS에서 극찬이 쏟아지던 바로 그 시그니처 타르트. 지우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시그니처 타르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윤태조는 주문을 받으려던 지우에게 잠시 손짓으로 양해를 구하고 먼저 타르트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은으로 된 포크로 타르트를 잘라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빛이 강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잊고 있던 혹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기억의 파편을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혀끝에서 퍼지는 설탕의 자극적인 단맛이 아닌 재료 본연의 깊고 따뜻한 그 맛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의 유일한 위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넋을 잃고 맛을 음미하던 그의 시선이 가게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옆 아이들이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들과 함께 붙어있는 코르크 보드의 한 구석,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에 꽂혔습니다. 사진 속 앳된 간병인 복장을 한 채 어떤 젊은이의 휠체어를 밀며 세상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 그 모습에 윤태조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윤태조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거의 속삭이듯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저 사진 속의 여인 혹시 어머님이십니까? 성함이 박순례 여사님이 맞으신지. 지우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면서도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자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태조는 모든 손님과 경악으로 굳어버린 한강준과 오유라가 지켜보는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우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재계의 황제라 불리는 남자의 너무나도 정중하고 무거운 인사였습니다. 그가 감격과 회한이 뒤섞인 잠겨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제 생명의 은인이자 스승이셨던 분의 따님을. 윤태조는 고개를 들고 이제는 한강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지우만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저를 구원하고 음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신 은인의 따님을 찾아 헤맨 지가. 충격으로 굳어버린 지우와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입만 떡 벌리고 있는 한강준과 오유라. 윤태조는 고개를 들어 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더 태조 호텔의 F&B 총괄 사장으로 강지우 씨를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의 철학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한때 자신이 버렸던 세상 가장 가치 없다고 여겼던 아내. 그 아내의 성공을 비웃기 위해 찾아온 이 자리에서 한강준은 자신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거대한 운명의 서막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태조의 파격적인 제안은 현실의 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득한 메아리처럼 지우의 귓가를 맴돌 뿐이었죠. 그 순간 가게 안을 부드럽게 감싸던 디저트의 달콤한 향기가 갑자기 지독한 악몽의 냄새로 변하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어요. 잊으려 발버둥 쳤던 지난 시간의 편린들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눈앞에 어지럽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강지우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한강준의 아내 혹은 아이들의 엄마로 불릴 뿐이었죠. 한강준에게 지우는 자신의 성공 가도를 빛내줄 트로피여야 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불어난 몸은 그의 기준에서 실패한 트로피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사업상 중요한 손님이라도 대접하는 날이면 지우는 숨 쉬는 것조차 죄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한강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투자자들이 집을 찾았죠. 지우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한 메뉴로 정성껏 상을 차렸어요. 남편 내조한다고 힘든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거실에 웃음꽃이 피는 동안 지우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한 손님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지우를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강준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죠. 아, 저 사람은 그냥 집에서 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죠. 원래 사람이 좀 둔하고 답답해서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엔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거실의 모든 시선이 순간 주방 입구에 서 있던 지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시선들은 수백 개의 바늘이 되어 지우의 온몸을 찔러댔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불타는 것 같은 수치심에 황급히 주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한강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함께 사는 시어머니 신여사는 며느리를 그림자 취급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죠. 그날도 중요한 손님들을 보낸 뒤 뒷정리를 하던 지우에게 신여사가 다가와 혀를 찼습니다. 예, 밥상에 올린 나물은 간이 왜 그 모양이냐? 우리 아들 성공하려면 귀한 손님들 입맛부터 휘어잡아야 하는데 넌 어쩜 그리 센스가 없어? 지우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쓸게요. 라고 대답했지만 신여사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우의 불어난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을 쏟아냈습니다. 하여튼 굶떠가지고 먹는 것만 밝히니 살만 뒤룩뒤룩 쪄서는 보는 사람이 다 답답하다, 답답해. 그러니 우리 아들이 밖에서 길을 못 펴는 거 아니야. 바로 그때 거실에서 통화를 마치고 들어오던 한강준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아내를 편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니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아. 당신 좀 잘하라고 제발. 살도 좀 빼라. 손님들이 당신 쳐다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숨이 막히는 줄 알아? 남편과 시어머니의 완벽한 합공. 지우는 그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는 완벽한 섬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한강준이 만족감에 취해 잠들었을 때 지우의 지옥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유령처럼 침실을 빠져나와 차가운 냉장고 문을 열고 닥치는 대로 음식을 꺼내 입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남은 스테이크, 손님들이 먹다 남긴 디저트, 찬밥, 김치, 맛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종류도 상관없었죠. 그저 무언가로 속을 채워야만 했습니다. 씹는 행위조차 없이 그저 목구멍으로 음식물을 밀어 넣었어요. 위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느껴져야만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은 모멸감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우가 스스로를 벌하고 위로하는 유일하고도 끔찍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삶에도 한 줄기 빛은 있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및 낡은 양장 노트 한 권.
자물쇠까지 굳게 채워둔 그녀만의 비밀 레시피 노트였죠. 그곳은 지우가 온전한 강지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단순히 설탕 몇 그램, 버터 몇 그램을 적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둘째를 위한 비타민 D 듬뿍 쿠키, 입맛 없는 아랫집 아이를 위한 캐릭터 모양 빵. 그 레시피들 옆에는 언젠가 나만의 작은 가게를 열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디저트로 위로를 선물하고 싶다 같은 그녀의 애틋한 꿈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 노트는 그녀의 자존심이자 삶의 이유 그 자체였죠. 파멸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끊고 찾아오는 법입니다. 한강준이 사활을 걸었던 사업이 큰 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성을 상실한 그는 자신의 실패를 지우의 탓으로 돌리며 집안의 모든 것을 때려 부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붉게 충혈된 눈에 지우가 이삿짐 속에 소중히 챙겨 넣으려던 바로 그 노트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한가하게 이딴 낙서나 하고 있었어? 한강준은 미친 사람처럼 노트를 낚아채 지우의 꿈이 담긴 페이지들을 미친 듯이 넘겼습니다. 지우는 맨발로 달려가 무릎으로 기어가다시피 하며 그의 다리를 붙잡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안 돼. 제발 그것만은 돌려줘.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한테는 전부란 말이야. 하지만 한강준은 그런 지우를 경멸하듯 쳐다보았어요. 그는 노트에서 사람을 치유하는 디저트라는 문구를 발견하고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치유? 내 꼴을 봐. 너 자신도 치유 못하는 주제에 누굴 치유한다는 거야. 말을 마친 그는 보란듯이 노트의 첫 페이지를 북 찢어서는 종이를 주먹으로 우그러뜨려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한강준은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지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는 노트를 훑어보더니 탐욕스러운 빛을 번뜩였습니다. 그는 이 노트가 재기할 발판이 되어줄 사업 아이템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혼 서류야. 이미 변호사 통해서 다 준비해뒀어. 그는 서류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를 꺼내 지우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위자료는 없어. 네가 뚱뚱하고 게을러서 애들도 케어 못하고 내 사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게 이혼 사유니까. 그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지우를 발끝으로 툭 건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줄까? 밖에서 사람들이 내 얘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잘 나가는 한강준 마누라가 돼지처럼 뚱뚱하다고 손가락질할까봐 친구들 모임에 한 번을 마음 편히 못 데려갔어. 그의 잔인한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우의 가장 깊은 상처를 후벼 파며 쾌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밤마다 내 옆에 눕는 게 얼마나 지옥이었는지 넌 모르지? 숨 쉴 때마다 돼지 냄새 나는 것 같아서 토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내가 왜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는지. 이제 알겠어? 넌 여자도 아니었어. 그냥 숨 쉬는 고깃덩어리였지. 그는 마지막 모욕의 말을 뱉어낸 뒤 비로소 만족한 듯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신 이 노트, 이건 내가 가져가겠어. 네가 만든 쓰레기로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그는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자신이 갖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너 같은 여자 밑에서 애들이 뭘 배우겠어. 불안정한 엄마는 아이들한테 독이야.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지우의 꿈, 그녀의 아이들, 그리고 한 여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차가운 복도 바닥에 버려진 지우는
닫힌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들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녀의 영혼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헤맸을까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도시를 떠돌던 지우의 발걸음은 어느 낡은 시장 골목에서 멈췄습니다. 뿌연 김이 피어오르는 허름한 국밥집, 행복국밥. 진한 육수 냄새에 홀린 듯 가게 앞에 서 있던 지우는 결국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지우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행복국밥의 주인 윤정숙 할머니가 따뜻한 물수건으로 지우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죠.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갓 말아낸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 국밥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꺼져가던 지우의 생명에 다시 불을 지펴준 기적과도 같은 온기였습니다. 국밥집에 머물게 된 지우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릇을 닦고 채소를 다듬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몰래 찬밥을 입에 우겨넣던 지우를 윤정숙 할머니가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지우는 들켜버린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지우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어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 몹쓸 맘 나도 알지. 이 할미도 그랬으니까.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 음식으로 헛헛함을 채우려 했던 지난 날들을. 근데 말이다, 아가. 몸에 나쁜 걸 자꾸 넣으면 마음도 병드는 법이야. 내 몸을 귀한 손님처럼 대해줘야 맘도 따라오는 거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지우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내 손은 참 귀한 손이야. 죽은 사람도 살릴 손이라고. 그 손으로 이제 내 자신부터 살려보는 건 어떻겠니? 그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습니다. 한강준이 빼앗아간 레시피 노트, 그 속에 담겨있던 치유의 디저트.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지우는 그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화려한 모양이나 값비싼 재료가 아니라 사람의 몸과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지우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을 달렸고 낮에는 할머니를 도왔으며 밤에는 자신만의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설탕 대신 과일과 꿀로 단맛을 내고 버터 대신 건강한 기름을 쓰는 수많은 실험. 수백 번의 실패로 버려진 반죽 더미가 산처럼 쌓여갈 무렵 마침내 지우는 자신만의 답을 찾아냈습니다. 맛과 건강 그리고 마음을 모두 담아낸 저당 힐링 디저트. 그렇게 잿더미 속에서 마침내 진짜 강지우의 디저트가 첫 씨앗을 틔운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 한 구석에 작은 가게 지우의 정원을 열게 한 원동력이었고 한강준과 오유라의 조롱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태조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게 한 힘이었죠.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온 지우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향한 윤태조의 진중한 눈빛을 마주 보았습니다. 정적? 가게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한강준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었고 오유라는 눈앞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죠.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윤태조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지우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거대해서 지우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윤태조가 정중하게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어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릴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진심을 오해 없이 전하고 싶군요. 그는 최고급 가죽 명함 지갑에서 자신의 명함 한 장을 꺼내 두 손으로 공손하게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더 태조 호텔 대표이사 윤태조라는 글자가 간결하고 힘있게 새겨져 있었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마음이 정해지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강준과 오유라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왔을 때처럼 조용하고 기품 있게 가게를 나섰습니다. 묵직한 세단이 소리 없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지우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저 자식 대체 뭔데? 너 저 남자랑 무슨 관계야? 뒤늦게 정신을 차린 한강준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지우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가게 안을 가득 채운 다른 손님들의 싸늘하고 경멸적인 시선이었어요. 자신이 조롱하던 전처가 재벌 회장에게 90도 인사를 받는 이 상황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은 스스로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한강준은 결국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오유라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으며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가게 안 지우는 텅 빈 공간에 홀로 서서 손에 쥔 명함을 그저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지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윤태조의 제안은 썩은 동아줄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튼튼한 금빛 로프였어요.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이자 무엇보다 한강준에게 빼앗긴 아이들을 되찾아올 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죠. 하지만 그 희망의 크기만큼 두려움의 그림자 또한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자신이 과연 그 거대한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그의 호의가, 그가 말하는 은혜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지우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밤새 뒤척였습니다.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은 차갑고 흐린 비가 내리던 날 밤이었습니다. 지우는 한강준의 감시를 피해 어렵게 아이들과 비밀리에 통화를 할 수 있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첫째 예준이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아빠가 자꾸 이상한 빵을 사와. 엄마가 만들어준 것보다 이게 훨씬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맛없어. 엄마가 만들어준 곰돌이 쿠키 먹고 싶단 말이야. 아이의 서러운 울음 섞인 목소리는 지우의 심장에 박힌 가장 아픈 가시를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한강준이 아이들에게까지 자신의 열등감을 투영하며 엄마의 기억을 지우려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죠.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저 지옥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더는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 그녀는 더 태조 호텔 최고층 구름 위에 떠 있는 성처럼 느껴지는 윤태조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죠.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공기였습니다. 윤태조는 따뜻한 차를 직접 따라 건네며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끊어진 인형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고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았죠. 그룹의 후계자 자리도 위태로워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포기했을 때 저 스스로도 삶의 의지를 놓아버렸어요. 그때는 음식이 아니라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의 무게는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때 재활병원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강지우 씨의 어머님, 박순례 간병사님이셨죠. 윤태조의 눈빛이 아련한 그리움으로 빛났습니다. 어머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억지로 음식을 권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이 나물은 어떤 거친 비바람을 이겨내고 자랐는지, 이 생선은 얼마나 깊고 차가운 바다를 헤엄쳐 왔는지. 그렇게 저는 어머님의 음식을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죽어있던 미각이 살아나고 삶의 의지가 다시 생겨났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우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다리로 다시 일어선 날 어머님께서 작은 타르트 하나를 구워주셨습니다. 설탕을 거의 넣지 않고 과일과 견과류만으로 맛을 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깊은 맛이었죠. 그 맛이 대표님의 타르트에서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지만 어머님은 이미 병원을 떠나신 후였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춥고 외로웠던 자신의 삶의 한 줄기 따스한 빛을 비춰주는 것만 같았죠. 지우는 용기를 내어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놓았습니다. 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 남편이 데려갔어요. 이혼 서류에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서명하게 만들었어요. 보고 싶어도 온갖 핑계를 대면서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윤태조의 부드러웠던 눈빛이 순간 차갑고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인터폰으로 지시했죠. 지금 당장 우리 그룹 법무팀 최고 인력으로 전담팀을 꾸리세요. 강지우 씨의 이혼 관련 모든 법적 자료를 검토해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찾아 즉시 보고하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위로가 아닌 즉각적인 행동을 명령하는 리더의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법무팀으로부터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강준이 급하게 일을 처리하느라 이혼 서류에는 정기적인 면접 교섭권에 대한 표준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윤태조의 법무팀은 즉시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교섭을 거부할 시 양육자 변경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동시에 첫 만남의 장소와 시간을 더 태조 호텔의 키즈 라운지로 특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한강준에게 보내는 명백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강지우 씨는 혼자가 아니며 이곳은 나의 영역이다. 약속 당일 한강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새 아내 오유라를 보내 아이들을 데려오게 했죠. 오유라의 손에 이끌려 키즈 라운지에 나타난 예준이와 예슬이의 표정은 잔뜩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를 만나면 안 된다고 단단히 세뇌라도 당한 것처럼 눈물이 그렁그렁한데도 지우에게 선뜻 다가오지 못했죠. 지우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고 싶었지만 겁먹은 아이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윤태조가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호텔 파티시에들과 함께 만든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알록달록한 마카롱 타워가 들려 있었죠. 안녕? 나는 엄마 친구예요. 이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마카롱 성인데 용감한 왕자님과 예쁜 공주님을 위해 특별히 만든 거란다. 윤태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치 동화책을 읽어주듯 마카롱성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아빠와 새엄마 눈치 속에 주눅이 들어있던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따뜻한 그의 눈빛과 재미있는 이야기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그의 곁에 바짝 다가앉아 마카롱을 하나씩 맛보며 제잘거리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유라는 질투와 불안감이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는 지우의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고 다쳤던 아이들의 마음까지 열어주는 저 남자의 힘과 진심을 그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지우는 마침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처음부터 총괄 사장이라는 자리는 제게 과분하고 저 역시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은혜에 빚만지는 낙하산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제 실력으로 제 디저트의 가치로 당당하게 증명하고 싶어요. 부디 제가 바닥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윤태조는 그런 지우의 당당함에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강지우 씨의 그 당당함, 제가 존중하고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 호텔 VVIP 라운지의 디저트 메뉴를 총괄 리뉴얼하는 수석 파티시의 직책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철학으로 우리 호텔의 격을 한 단계 높여주세요. 그렇게 강지우는 더 태조 호텔의 깔끔하고 완벽한 유니폼을 입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찰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자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한 여인의 눈부신 재기를 알리는 희망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강지우의 첫 출근 날, 더 태조 호텔의 거대한 주방은 마치 잘 짜인 군대와도 같았습니다. 수십 명의 셰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노쇠와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어떤 잡담도 들리지 않는 차갑고 팽팽한 긴장감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죠. 지우의 작은 가게, 지우의 정원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면 이곳은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항공모함의 심장부 같았습니다. VVIP 라운지 수석 파티시에라는 직함은 듣기엔 화려했지만 기존 셰프들의 보이지 않는 텃세는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특히 프랑스 최고 요리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총괄 파티시에는 지우를 대놓고 무시하며 가장 기본적인 재료 준비 외에는 어떤 일도 맡기지 않았어요. 그는 지우가 재벌 총수의 낙하산이라는 소문을 굳게 믿고 있었고 그녀의 실력을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밀가루 반죽과 과일 손질부터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모두가 퇴근 준비를 하던 늦은 저녁, 지우는 남은 재료들을 이용해 아주 기본적인 디저트인 타르트 타탱을 조용히 구워냈습니다. 캐러멜의 농도, 사과의 당도, 파이의 바삭함,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타르트였죠. 그녀는 완성된 타르트를 총괄 파티시에의 테이블에 놓아두는 대신 설거지를 하는 막내 직원부터 시작해 주방의 모든 스태프에게 일일이 나눠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방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실력 앞에서는 어떤 편견도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었죠. 지우가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갈 무렵 세상은 그녀를 향해 다시 한번 잔인한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전 남편 한강준이 마침내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럭스푸드라는 번지르르한 이름의 회사를 차린 그는 화려한 런칭쇼와 함께 새로운 디저트 라인 럭스 시즌스를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지우가 피눈물로 완성한 비밀 레시피 노트를 그대로 베낀 저급하고 조악한 복제품이었죠. 럭스 시즌스는 건강한 재료 대신 값싼 인공 감미료와 식용색소를 듬뿍 사용해 겉모습만 화려하게 흉내낸 설탕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강주는 온라인 언론사와 SNS 마케팅 회사를 돈으로 매수해 대대적인 여론 조작에 들어갔습니다. 천재 사업가 한강준, 그의 성공을 질투한 전처의 파렴치한 레시피 도둑질, 가정주부의 취미생활, 남편의 아이디어를 훔쳐가게를 차린 비양심, 온갖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지우의 작은 가게 지우의 정원 SNS 페이지에는 악성 댓글과 별점 테러가 쏟아졌어요. 한강주는 자신이 피해자이고 지우가 자신의 성공을 시기에 레시피를 도용한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교묘하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상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이야기에 더 쉽게 열광하는 법이었죠. 소식을 접한 지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레시피를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그의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어요. 호텔 안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써 얻어낸 작은 신뢰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초조한 마음으로 윤태조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본 윤태조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가져온 기사들과 자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개가 짖기 시작했군요. 주인을 보고 짖는 걸 보니 꽤나 급하긴 한 모양입니다. 그는 모든 자료를 테이블 한쪽으로 밀어놓고 지우에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지우 씨,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저런 잡음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철학으로 최고의 디저트를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윤태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룹 법무팀장과 홍보팀장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명령의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죠. 지금부터 럭스푸드와 관련된 모든 기사와 온라인 게시물, 댓글 하나까지 전부 수집하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영업방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 조항을 검토해서 저들이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 준비를 하십시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홍보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더 태조 호텔의 이름으로 럭스 시즌스와 지우의 정원의 진실을 가리기 위한 공개 시식회를 개최한다고.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 전문가, 파워 블로거, 그리고 기자단 100명을 초청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판 무덤 속으로 한강준을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무시무시한 선전포고였죠. 윤태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광대에게는 서커스 무대가 어울리는 법이죠.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그 무대 위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겠습니다.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마침내 올랐습니다.
공개 시식회라는 윤태조의 선전포고는 한강준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더 태조 호텔의 공식 발표 기사를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죠. 멍청한 놈. 호랑이 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다니. 대한민국 전체가 보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저 여자를 처참하게 짓밟아주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그는 이미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 시식회는 자신의 럭스 시즌스를 대한민국에 각인시키고 강지우를 파렴치한 레시피 도둑으로 완전히 매장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는 즉시 홍보팀을 동원해 진실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라는 역겨운 이름으로 시식회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리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결전의 날, 더 태조 호텔의 크리스탈 볼룸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 전문가, 날카로운 미식 평론가, 그리고 각 언론사의 기자들까지 100명의 심판관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무대를 지켜보고 있었고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죠. 이 모든 과정은 단 1초의 편집도 없이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무대 한편에 선 한강준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벨벳 턱시도를 입고 마치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여유롭게 손을 흔들었죠. 그의 뒤편으로는 조명 아래 보석처럼 반짝이는 럭스 시즌스 디저트들이 화려한 타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식용 금가루가 뿌려진 마카롱, 형형색색의 인공 색소가 들어간 무스 케이크, 설탕 공예로 만든 나비가 앉아있는 컵케이크까지 마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형처럼 비현실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반면 강지우는 새하얀 조리복 차림으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소박한 사과 타르트 하나만이 나무 도마 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윤기가 흐르도록 잘 졸여진 사과가 겹겹이 쌓여 있고 가장자리 파이 부분은 완벽한 황금빛을 띠고 있었죠. 두 사람의 디저트는 그 자체로 가짜의 화려함과 진실의 소박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한강준이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대본을 읽듯 유려한 말솜씨로 자신의 성공 신화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럭스 시즌스를 개발했으며 전처인 지우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훔쳐 작은 가게를 차렸는지에 대해 심지어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했죠. 그의 연기는 너무나 그럴듯해서 몇몇 기자들은 동정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시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럭스 시즌스가 은쟁반에 담겨 전문가들에게 먼저 제공되었습니다. 첫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전문가들의 표정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질감이었죠.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무스와 바삭한 크런치의 조화는 훌륭했습니다. 대중들이 왜 이 디저트에 열광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혀를 아릴 정도로 강렬하고 직선적인 단맛이 다른 모든 재료의 섬세한 맛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최고급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바닐라 향은 복합적인 풍미 없이 단조로웠고 모든 맛이 서로 어우러지지 못한 채 겉도는 느낌을 주었죠. 마치 잘 만들어진 공산품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한 원로 평론가가 안경을 고쳤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기교는 있으나 철학이 없군요. 첫 입은 화려하지만 두 번째 입을 기대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위한 디저트가 아니라
카메라를 위한 디저트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차가운 침묵 속에서 드디어 지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의 타르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폭식증으로 고통받았던 과거, 그리고 음식을 통해 상처를 치유받았던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이 타르트의 이름은 사계절의 기억입니다. 봄의 햇살, 여름의 비, 가을의 바람, 그리고 겨울의 눈을 견뎌낸 사과처럼 우리의 인생도 시련을 통해 더 깊고 단단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끝나고 마침내 지우의 타르트가 전문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한 조각을 입에 넣은 전문가들의 눈이 하나둘씩 경탄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설탕의 인위적인 단맛이 아닌 오랜 시간 졸여낸 사과의 깊고 농축된 단맛, 코끝을 부드럽게 감싸는 시나몬의 향긋함, 그리고 모든 것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고소한 아몬드 크림의 완벽한 조화. 그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철학이 혀끝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는 깊은 감동이 있었죠.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아까 한강준의 디저트에 영혼이 없다고 평했던 원로 미식평론가였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맛을 음미하더니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의 디저트가 텅 빈 기술의 과시였다면 이것은 철학을 담아낸 완벽한 기술의 증명입니다. 각 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며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고 있던 음식의 본질입니다. 그의 극찬에 이번에는 식품공학 박사 출신의 한 여성 전문가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으로 말했죠. 놀랍군요.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밸런스입니다. 설탕을 거의 쓰지 않고도 사과를 장시간 저온에서 조리하며 끌어올린 이 자연의 단맛은 인공 감미료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복합적인 풍미를 가집니다. 아몬드 크림의 건강한 지방이 사과의 산미를 부드럽게 감싸고 시나몬의 알싸함이 단맛의 끝을 질리지 않게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계산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하나의 잘 쓰인 논문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린 젊은 음식 인플루언서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생중계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솔직히 먹으면서 울 뻔했어요. 셰프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타르트를 먹으니 그냥 디저트가 아니라 한 편의 위로를 통째로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이건 인생 디저트라는 말로도 부족해요. 이건 그냥 힐링 그 자체예요. 제 모든 구독자들에게 이 감동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언어로 보내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더 이상의 평가는 무의미했습니다. 승패는 이미 명백하게 갈렸습니다. 하지만 윤태조가 준비한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중앙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더 태조 호텔 법무팀의 수장이 무대 위로 올라와 당황한 한강준을 지나쳐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진실을 증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지우의 낡고 빛바랜 비밀 레시피 노트가 클로즈업되어 나타났습니다. 수년간의 시간이 묻어나는 손때와 곳곳에 번져있는 눈물 자국까지도 선명하게 보였죠.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하나씩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의 필체는 강지우 씨의 필체와 100% 일치하며 종이의 연식과 잉크의 성분 분석 결과 최소 5년 이상에 걸쳐 기록된 문서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한강준이 주장하는 것처럼 최근에 급조된 문서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죠. 거짓말. 저건 저 여자가 내 아이디어를 훔쳐서 나중에 급조한 거라고. 한강준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발악했죠. 하지만 변호사는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한강준 씨가 럭스 시즌스를 처음 구상했다는 2년 전 강지우 씨가 이미 같은 레시피로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기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스크린에는 2년 전 지우가 보육원 아이들에게 지금의 타르트와 똑같은 모양의 타르트를 만들어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강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증거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준이 집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억지로 럭스 시즌스를 먹이며 소리치는 명백한 아동 학대 영상이었죠. 엄마 빵은 이제 없어. 맛없는 건 기억하지도 마. 아빠가 만든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알아들었어? 그 모습에 장내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고 인터넷 생중계 채팅창은 한강준을 향한 분노로 폭발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강준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스크린과 객석을 번갈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죠.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저건 내 목소리가 아니야. 전부 함정이야. 그는 무대 위에서 발버둥 치며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거짓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경호원들의 손에 이끌려 무대 아래로 끌려 내려가며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무대 위 지우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발악하다 끌려나가는 한강준의 마지막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그 순간 윤태조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이 기나긴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고요하고도 완벽한 선언이었습니다. 공개 시식회가 끝나고 세상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의 모든 조간신문 일면과 인터넷 포털 메인 화면은 온통 한강준의 비참하게 끌려나가는 사진과 그런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는 강지우의 당당한 모습으로 도배되었죠. 천재 사업가의 추악한 민낯, 눈물 연기 뒤에 숨겨진 아동학대, 진심의 맛, 잿더미에서 피어난 파티시의 강지우.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차가운 얼음처럼 등을 돌렸습니다. 한강준이 돈으로 쌓아 올린 모든 명성은 단 몇 시간 만에 신기루처럼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럭스푸드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을 거듭하다 결국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한강준의 성공을 믿고 거액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분노했고 그를 비호하던 언론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에서는 럭스 시즌스 제품들이 전량 철수되기 시작했고 분노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과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일었죠. 가장 먼저 그를 벌인 것은 그의 성공을 상징하던 새 아내 오유라였습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모든 것은 한강준이 혼자 계획하고 저지른 일이다라며 모든 죄를 그에게 떠넘기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한강준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은 물론 결정적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시식회가 끝나자마자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의 왕국은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우는 푹신하고 거대한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윤태조의 배려로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더 태조 호텔의 최고층 로열 스위트룸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몇 년 만인지 모를 악몽도 불안감도 없는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엄마, 눈을 뜨자마자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아이들이 그녀의 품으로 와락 안겨들었습니다. 예준이와 예슬이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살냄새. 지우는 아이들을 힘껏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야? 다시는 아빠한테 안 가도 돼? 겁에 질렸던 둘째 예슬이가 그녀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과 공포에 떨었을지 생각하니 지우의 가슴은 또 한 번 미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랑 우리 아가들이랑 평생 같이 살 거야. 아무데도 안 가. 엄마가 꼭 지켜줄게. 지우는 아이들의 얼굴 구석구석에 입을 맞추며 몇 번이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되찾은 자의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죠. 며칠 후 법원에서는 긴급 임시처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 학대의 명백한 증거 앞에 법원은 한강준의 친권과 양육권을 즉시 정지시키고 모든 권리를 강지우에게 이전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지우는 마침내 서류상으로도 현실에서도 아이들의 완벽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윤태조가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무릎을 굽히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진짜 집으로 가자. 윤태조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진짜 집은 호텔 스위트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호텔 인근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한 채를 이미 지우와 아이들의 이름으로 계약해둔 상태였죠. 한강과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꿈에서나 그리던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방은 각자의 취향에 맞는 우주선 모양의 침대와 공주님 성 모양의 옷장으로 꾸며져 있었고 거실에는 커다란 가족 사진을 걸 수 있는 빈 액자가 따뜻한 조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그저 멍하니 집안을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한편 한강준의 몰락은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럭스푸드는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고 회사의 모든 자산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이때 윤태조가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나서는 대신 해외 투자 회사를 통해 럭스푸드가 가지고 있던 공장과 유통망 등 모든 실물 자산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자산의 소유주 명의를 강지우 앞으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윤태조는 지우에게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지우의 정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로 만들 겁니다. 한강준이 훔쳐갔던 당신의 꿈을 이제는 온전한 당신의 왕국으로 만들어야죠. 당신은 이제 작은 가게의 주인이 아니라 한 회사를 이끄는 CEO가 되는 겁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거대했습니다. 과거 럭스푸드의 공장은 이제 지우의 철학이 담긴 저당 힐링 디저트를 생산하는 최첨단 베이킹 센터로 탈바꿈할 것이었습니다. 전국으로 뻗어있던 유통망은 지우의 정원 제품들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전달하는 혈관이 될 것이었죠. 지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디저트를 만드는 사람이지 이런 큰 회사를 이끌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과연 이 거대한 회사를 이끌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태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경영팀을 붙여주고 당신이 CEO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할 거예요. 당신은 그저 당신의 철학을 잃지 않고 최고의 디저트를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나는 당신의 디저트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디저트를 만드는 당신의 철학을 믿는 거니까요.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지우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피할 수 없는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운명이었습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전 남편의 왕국 위에서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이름으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 조용한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허름한 골목의 작은 가게에서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자신이었습니다. 꿈만 같은 현실의 변화 속에서 그녀는 문득 윤태조라는 남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은인이나 조력자를 넘어 이미 그녀의 삶 전체를 바꾸고 그녀와 아이들의 세상을 다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어느새 지우의 마음속에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의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가장 공정한 심판관이 되어 각자의 그릇에 맞는 운명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한강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수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의 관심으로 가득 찼죠.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반성과 사죄를 기대했지만 한강준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악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방청석에 앉아있는 지우와 윤태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함정입니다. 전부 저 여자 강지우가 꾸민 짓이라고요. 저 여자가 저기 저 윤태조 회장을 꼬셔서 돈과 권력으로 저를 무너뜨린 겁니다. 억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울렸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어냈습니다. 피고인은 진술의 기회를 모독하지 마시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군요. 반성? 내가 왜? 모든 건 내 아이디어였어. 저 여자는 내가 걷어주지 않았으면 평생 주방 구석에서 썩었을 거라고. 강지호,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감히 네가 나를. 결국 재판장의 명령에 교도관들이 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는 마치 미친 짐승처럼 발버둥 치며 지우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죠. 강지호, 너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감옥에서 나가기만 해봐. 너랑 내 새끼들, 그리고 저놈까지 내 손으로 전부 의학. 교도관에게 입이 틀어막힌 그는 결국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사기,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그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온 세상에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지우는 윤태조와 함께 법원 복도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 경호원들을 뚫고 뛰쳐나와 지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초췌하고 흐트러진 모습의 시어머니 심여사였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 인생을 이렇게 망쳐놔? 이 독사 같은 년, 천벌을 받으려나? 그녀는 지우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지만 윤태조의 경호원들에게 곧바로 제지당했습니다. 지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순간 심여사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지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응? 우리 예준이, 예슬이 할미가 이렇게 빌게.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윤태조 회장한테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 네가 한마디만 하면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응? 악에 받쳐 저주를 퍼붓던 모습보다 이렇게 비굴하게 매달리는 모습이 훨씬 더 혐오스러웠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에 심여사는 결국 실성한 사람처럼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날의 충격으로 그녀는 결국 뇌에 이상이 생겨 요양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지우는 익명의 기부자로 그녀의 병원비를 지원했지만 그것은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악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동안 지우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빛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었죠.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공장장은 지우가 고집하는 값비싼 유기농 재료와 복잡한 공정에 대해 사사건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해서는 타산이 맞질 않습니다. 회의실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지우는 리더로서의 무게에 힘겨워했죠. 그날 밤 지우의 고민을 들은 윤태조는 다음 날 아침 예고도 없이 공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공장장을 따로 불러낸 자리에서 지우의 정원의 브랜드 철학과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 1시간 동안 막힘없이 설명했습니다. 그의 논리정연한 설명과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 고집불통이던 공장장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지우의 방식을 따르기로 약속했죠. 윤태조는 그렇게 지우가 미처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림자처럼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지를 넘어 가족의 형태로 깊어진 것은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어린 예슬이가 밤새 갑작스러운 고열과 경기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 지우 대신 침착하게 119에 연락하고 응급실로 향한 것은 윤태조였습니다. 그는 꼬박 하룻밤을 병원 간이 침대에서 지우와 함께 세우며 젖은 수건으로 예슬이의 몸을 닦아주고 불안에 떠는 지우의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행히 아이의 열이 내리고 안정을 되찾았을 때 지우는 퉁퉁 부은 눈으로 자신보다 더 지친 얼굴의 윤태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이미 자신의 삶과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시간이 흘러 따뜻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한강공원에서였습니다. 예준이와 예슬이가 저 멀리서 연을 날리며 즐겁게 뛰어노는 동안 벤치에는 지우와 윤태조 단둘만 남게 되었죠.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그때 윤태조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씨, 처음 당신을 찾아갔던 날을 기억합니까? 그럼요. 어떻게 잊겠어요. 제 인생이 바뀐 날인데요. 지우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날 당신의 타르트를 맛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찾아 헤맨 것은 단순히 은인의 따님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나는 어쩌면 어머님의 타르트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버티게 해주었던 그 위로를 다시 찾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는 지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강했죠.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그 따뜻함과 위로가 바로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지우 씨, 나는 이제 당신의 조력자나 은인이 아니라 당신과 아이들의 평생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는 화려한 보석 반지를 꺼내는 대신 작은 벨벳 상자 하나를 열어 보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른 반지 2개와 아이들의 손가락에 맞을 법한 아주 작은 반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4개의 반지는 모두 똑같은 모양의 심플한 백금 링이었죠. 화려하진 않았지만 서로가 하나의 가족임을 보여주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단단하고 영원해 보였습니다. 그는 지우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지우 씨와 예준이와 예슬이의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청혼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깊고 영원하자는 약속보다 더 진실된 한 남자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죠. 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찾은 자의 따뜻하고 감격스러운 눈물이었습니다. 지우는 눈물 젖은 얼굴로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멀리서 연을 든 채 달려오는 예준이와 예슬이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가처럼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강준이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되어 사회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5년이 흐른 뒤의 일이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는 한때 세상을 다 가질 듯 거만했던 그의 얼굴에 깊고 추한 흔적을 남겨놓았죠.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은 그는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신원조회를 까다롭게 하지 않는 더 태조 호텔의 야간 주방 청소부로 간신히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때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가장 낮은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강지우의 세상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지우의 정원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프리미엄 힐링 디저트 브랜드로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디저트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위로라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지우는 아시아 전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아시아 여성 기업인 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이 열리던 날 밤, 더 태조 호텔의 가장 화려한 연회장은 별처럼 반짝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무대 위에 선 지우는 자신의 몸에 꼭 맞는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듯 억지로 몸을 줄인 모습이 아니었죠. 여전히 남들이 보기에는 통통해 보일지라도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그녀를 빛나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디저트의 특별한 레시피를 공개할까 합니다. 그녀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그 레시피는 바로 진심이라는 재료입니다. 저는 음식이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익을 남기기 전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디저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녀는 특히 자신과 같은 길을 걸었던 세상의 모든 경력 단절 여성과 한부모 가정을 위해 지우의 정원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수상 소감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 맨 앞자리 멋진 턱시도를 차려입은 윤태조와 나비 넥타이를 메고 쑥스러워하는 아들 예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손을 흔드는 딸 예슬이가 세상 가장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우에게 그 어떤 대상 트로피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시상식과 축하 파티가 모두 끝나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연회장 주방을 둘러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서 땀과 오물로 범벅이 된 채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초라하고 앙상하게 마른 등, 푹 꺼진 눈,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한강준이었습니다. 그 역시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발견했습니다.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세상을 다 가진 여왕처럼 자신을 내려다보는 전처의 모습. 그 순간 한강준의 흐릿한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더러운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치심, 후회, 질투, 원망.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죠. 지우는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떤 분노도 경멸도 담지 않은 그저 텅 비고 무심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수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열심히 해. 당신이 저지른 셔츠의 첫 단추를 여기서부터 다시 제대로 채울 기회일지도 모르잖아.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어떠한 미련이나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완벽한 무관심과 한때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남자에 대한 마지막 동정만이 담겨 있었을 뿐. 지우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화려한 그녀의 뒷모습이 주방의 밝은 조명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을 때 마침내 한강준의 무너진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주방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자신이 버린 것이 얼마나 눈부신 보석이었는지를 그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내려진 가장 완벽하고도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지우는 주방을 나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가족에게로 향했습니다. 윤태조와 훌쩍 자라 이제는 청소년이 된 예준, 그리고 숙녀 티가 나는 예슬이가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맞이했죠. 엄마, 괜찮아? 예준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 그냥 버려야 할 마지막 쓰레기를 버리고 온 것뿐이야. 그들은 함께 그들의 집, 지난 5년간 사랑과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보금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윤태조는 피곤해하는 지우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눈부셨어, 여보. 당신이 무대 위에 서 있는데 5년 전 우리 결혼식 때보다 더 빛나는 것 같았어. 그의 말에 옆에 있던 예슬이가 거실벽에 걸린 커다란 액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오늘 꼭 저 사진 속 공주님 같았어요. 액자 속에는 5년 전 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더 태조 호텔의 정원에서 열렸던 작은 결혼식. 하얀 턱시도를 입고 쑥스러워하던 어린 예준이가 아빠 윤태조의 손을 잡고 있었고, 화동 드레스를 입은 예슬이는 엄마 지우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죠. 두려움과 상처 대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로 충만했던 네 사람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웃음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남편과 자랑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눈물은 이제 모두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며칠 후, 더 태조 호텔 로비 가장 중심, 한때 비어있던 그 액자 속에는 마침내 새로운 사진이 걸렸습니다. 시상식 날 네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왕처럼 빛나는 아내의 옆을 든든하게 지키는 남편, 그리고 그런 부모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두 아이. 그들의 환한 웃음은 길고 고통스러웠던 한 편의 드라마를 마치는 완벽한 엔딩 크레딧이자 앞으로도 영원히 펼쳐질 눈부신 이야기의 아름다운 첫 페이지였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때로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되고 가장 쓰라린 눈물은 가장 빛나는 보석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강지우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녀는 남의 시선에 갇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스스로 사랑하고 자신의 발로 굳건히 일어서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